제 나이 72살. 재작년에 부인 먼저 보내고 친구나 사귈 겸 나간 문화원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또 어떻게 유튜브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며 소일거리 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면 읽어주는 곳도 있더군요. 젊을 적엔 이 일저일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자리를 잡고 돈도 꽤 모았다 싶을 때 아들 녀석의 방황으로 50여 년을 함께한 아내가 화병으로 먼저 가버렸어요. 그게 참 속상한데 주저리 말할 곳 없어 저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 인생 라디오 사연은 아들 상간녀가 준 봉투를 열어본 아내가 경악하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길로 떠나고 마는데 라는 사연 글입니다. 인생 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인생 라디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말했듯 저에겐 늦게 본 아들놈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 없이 이것저것 잘하는 놈이었죠. 사실 인물은 내세울 거 하나 없었지만, 아니 오히려 못난 편에 속했지만 그래도 워낙 주눅들지 않는 성격이라 연애도 곧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 크게 풍족한 건 아니었어도 행복하다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네요. 그러다 저도 나이가 들고 먹고 사는 일에는 이제 한시름 놓았구나 싶을 때 이제 막 군대 제대하고 졸업한 아들 녀석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제대로 된 사회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도 내키지 않았지만 며느라이가 부모 없이 자랐다는 것, 그리고 제가 참 속물 같지만 며느라이의 볼품없는 외모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 아들도 못난 처지에 뭘 그렇게 따지나 싶다가도 사람은 제가 부족한 것에 끌리기 마련이라 아직 젊은 아들놈이 혹여나 나이 들어 나쁜 짓을 하지나 않을지 부모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며느라이의 인품이 훌륭해 볼수록 사랑스럽더군요. 또한 아들놈도 세상에 제 마누라밖에 없는 듯 불면 날아갈까 쥐면 깨질까 소중히 하는 모습에 제 걱정이 기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결혼 승낙은 물론이고 두 아이의 전공을 살려 며느 아이에겐 병원 밀집 지역에 꽤 큰 약국도 차려주었죠. 그리고 아들 녀석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제약회사 연구직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둘이 잘 지내주었어요. 그렇게 3년이 좀 지났을 때 아들 며느리 부부가 손주를 갖게 되어 집안은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행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며느라이가 임신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몸이 약한 며느라이에게 유산기가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아들 며느리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냐마는 부모된 입장으로 지켜만 보기가 힘들어 며느라이에게 약국을 쉬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좀 크고 나면 그때에 다시 목 좋은 곳에 차려주겠다는 약속과 함께요. 하지만 며느라이는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돈 들어갈 곳도 많은데 라며 망설이더군요. 저희 부부가 약국과 집을 해주긴 했지만 아들 내외가 매달 적지 않은 돈을 용돈이니 뭐니 하며 챙겨주어 둘의 생활이 빡빡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용돈을 거절도 하고 더 나이 들면 그때 달라며 달래도 받지만 워낙 그 마음이 예쁘고 확고해 저와 아내도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꽤 큰 돈을 만들어 두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들 내외 꼭 필요할 때 돌려주자 했었죠. 그래서 망설이는 며느리에게 앞으로 용돈은 일체사절이라고 얘기하고는 모아둔 돈을 내주었습니다. 참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펑펑 울더군요. 부모 없이 자라서 이런 사랑을 받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며 우는 며느라이를 보니 저도 눈물이 핑 돌더이다. 옆에서 지켜보던 마누라도 별일도 아닌데 눈물바람이라며 타박하였지만 금세 눈물이 대롱대롱 달리더군요. 그리고 그날 며느라이가 자라온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렇게 셋이서 울다가 웃다가 진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도 딸 하나 있었으면 하고 바라던 저와 제 아내에게 진짜 딸이 생긴 날이었죠. 그렇게 무뚝뚝한 아들놈보다는 며느리 보는 재미에 저와 아내는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너무 행복한 저희 가족 모습에 시샘을 느꼈나 봐요. 아들이 몸담고 있던 연구소가 몇 번이나 연거푸 신약 개발에 실패했고 결국 연구원이었던 아들에게 그 책임이 떠넘겨져 인사이동을 한 것이었죠. 아들은 그대로 연구직에서 쫓겨나 영업직으로 보직이 바뀌었고 난생 처음 하는 영업이 꽤 힘들었는지 차츰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아들 녀석이 다시 웃기 시작한 건 며느라이가 만삭이었을 때였어요.
아들은 전처럼, 아니 전보다 훨씬 많이 웃고 활력이 넘쳐 보였죠. 저는 처음 하는 영업직이라 적응이 힘들었나 보다 항상 그랬듯이 아들놈이 적응해서 이겨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온 연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들놈을 속속 들이다 알기 때문이었을까요? 녀석이 만삭에 제 마누라를 슬쩍슬쩍 깎아내리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아들놈과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 넌지시 얘기도 하고 또 며느리를 타박하는 그 순간 바로 혼을 내보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었고 오히려 아들내외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곧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에 심적인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가 보다 괜찮아질 거다 얼마나 속으로 바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엉망진창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손주가 태어나던 날 며느리는 미리부터 짐을 챙겨 아들놈을 밤늦도록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해도 받지 않길 수십 번. 결국 전화가 꺼지고 처음 겪는 일에 잔뜩 겁먹은 며느라이는 기댈 곳이라곤 저희 부부밖에 없기에 저희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는 그 길로 며느리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죠. 그리고 며느리는 밤새 진통을 하다 결국 아침이 되어 제왕절개를 통해 손자를 낳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못난 부분을 쏙 빼닮았지만 저희 내외에겐 세상 어떤 아이보다 귀했죠. 그리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전화도 안 받던 아들은 한낮이 되어서야 술이 덜 깬 얼굴로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저는 좋은 날 괜히 잔소리하기 싫어 아들놈의 미운 면상을 보면서도 한마디 하지 않고 넘어갔죠. 사실은 아들놈이 셔츠에 여자 화장품을 잔뜩 묻히고 온 꼴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제 엄마와 며느라이가 볼까봐 얼른 집으로 가서 씻고 오라며 돌려보내는데 그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 여겼어요. 그리고 그 후로 아들놈도 정신을 차렸는지 산후조리를 위해 저희 집에 와 있던 며느리와 손자를 보러 매일 퇴근 후 찾아왔죠. 그리곤 다시 집으로 갈 때엔 혼자 집에 가서 자면 뭐하냐고 붙잡는 제 아내와 며느리를 뒤로하고 매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뒤돌아가는 아들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여 제 젊은 날이 떠올랐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긴 후 진짜 가장이 되었다고 느꼈던 그 무게는 행복한 만큼 무거웠어요. 아들도 그때의 나와 같은 심정이겠거니 생각하니 지금까지의 방황도 이해가 되고 또 불 꺼진 집일지언정 제 집에서 혼자만의 편안한 시간을 가졌으면 했죠. 그래서 기어코 아들을 붙잡으려는 아내에게 싫은 소리도 했었습니다. 결국 돌이켜보면 제가 모든 것을 그르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네요. 그리고 3주가 지나 3-7일을 넘기고 며느라이와 손자가 제 집으로 돌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쯤엔 제가 마누라와 며느리에게 아들의 심정이 이러저러 할 테니 너무 부담감을 주지 말자고 했고 아들 몰래 다 같이 찾아가 깜짝 놀라게 해주자는 결론을 내었죠. 하지만 이보다 멍청한 생각이 어디 있을까요? 아들네외 집에 도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내와 저 그리고 며느리는 평생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웬 낯선 여자가 소파에서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말았죠. 그 많은 신호들이 있었는데 어쩌자고 저는 아내와 며느리가 이런 상황을 겪게 만들고 말았는지 제 자신이 참 저주스러웠어요. 아들놈과 그 여자는 문 여는 소리에 화들짝 떨어졌지만 어차피 일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착한 며느라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래서 제 아내가 기함을 하더니 아들놈에게 달려들어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매질을 하는데 같이 매질을 해야 하는지 아내를 말려야 하는지 그 순간엔 어떤 판단도 내려지지 않더이다. 그저 이 모든 일이 내 탓이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다 정신이 들었을 땐 내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아내와 며느라의 손주 녀석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들놈과는 이대로 연을 끊겠구나 내심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 아들놈이 아침부터 출근도 하지 않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곧장 며느라이를 찾기에 용서를 빌려는가 보다 생각했죠. 아들은 예상대로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온 말은 예상 밖이었어요. 그 여자를 사랑한다며 미안하지만 자신에게서 떠나달라고 며느라이에게 울며 사정을 하는데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번엔 제가 아들놈을 매질했네요. 그리고 아내와 며느라이가 울며 말리기에 겨우 매질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넷이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당신. 내가 미친놈이고 몹쓸 새끼라는 거 아는데 나 정말 그 여자 사랑해요. 아들은 반복해서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말없이 있던 며느라이가 그 여자가 어디가 그렇게 좋으냐고 한숨을 쉬며 물었죠. 아들놈은 머뭇머뭇하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너무 예쁘다며 그렇게 예쁜 여자가 자길 좋아해 준다는 게 꿈만 같다고 했어요. 그 소리에 아내는 거의 숨이 넘어가다시피 하고 있는데 며느라이는 그저 조용히 생각에 빠진 듯 하더군요. 처음 며느라이를 보며 걱정했던 제 예상이 이렇게 맞아떨어질 줄 알았다면 그때 무슨 일이 있어도 반대를 하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또다시 후회가 밀려왔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여자랑 살아. 근데 나 우리 가족은 포기 못해.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지만 우리 부모님, 내 아들은 포기 못하니까 그건 건드리지 마. 며느라이가 조용조용 말했습니다. 어찌나 고맙고 미안하던지 제가 다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자리를 지키기 힘들어 먼저 방으로 들어갔는데 잠시 후 아들놈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헌데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더이다. 아들의 힘없는 어깨가 떠오르며 죽을 죄를 지은 자식이지만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오는 것이 차라리 며느라이와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면 저 모자란 자식 얼굴이라도 보고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 보니 말이에요. 어쨌든 또 다른 죄는 짓지 말자는 다짐으로 아들 녀석이 보고 싶어도 꾹 참고 견디며 며느라이와 손자와 함께 우리 내외는 아픔을 다독여가며 2년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며느라이가 가장 힘들었을 테지만 내색 한 번 안 하고 손주에게도 그렇고 저희에게도 하루도 변함없이 진심으로 잘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또 아픔도 잊혀지고 손자 녀석 커가는 모습에 웃음도 나면서 차츰 아들 녀석 없는 셈치고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졌죠. 며느라이와는 한층 더 가까워지는 것이 이제는 며느라이가 좋은 남자 만나서 남은 생은 보상받으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를 집에만 묶어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시 약국을 차려줬어요. 며느라이가 월급 받으며 약사로 일해도 된다고 극구 사양하는 걸 저희 내외가 딸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남처럼 느껴져 섭섭하다는 말로 겨우 설득을 했죠. 그리고 이즈음 아들 녀석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괘씸한 생각도 들고 다시 가족이 뿌리채 흔들릴 걸 생각하니 막막하여 저는 연락이 와도 받질 않았어요. 하지만 제 아내는 그러질 못했죠. 아들의 전화를 받았더군요.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에 다시 한번 억장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0,000원만 붙여달래요. 아내는 뒷말을 잇지 못하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아들에게 전화하였더니 아들 녀석이 정말이지 부모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아들 또한 뒷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일단 전화를 끊고 100만 원을 붙여준 후 그 길로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현관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렀지만 집안에선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난 것만 같아 심장이 죄어오고 더는 견딜 수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119가 도착하였고 급하게 문을 따고 들어가니 엉망으로 어질러진 집안에 젊은 남자가 자고 있었죠. 걸려있는 사진과 가구만 보아도 아들 녀석의 집이 분명한데 무슨 일인지 도통 감이 잡히질 않아서 일단 119 대원들을 돌려보낸 후 남자를 깨웠어요. 일어나 봐요. 당신 누군데 여기서 자고 있는 거요? 여기 집주인 어디 갔어요? 화가 나는 걸 겨우 억누르며 말하는 제 소리에 몇 번 뒤척이더니 귀찮다는 듯 꾸역꾸역 그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여기 제 여자친구 집인데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애띤 얼굴의 남자는 제 아들 또래보다도 훨씬 어려 보였죠. 학생 여자친구가 누군데? 여기 내 아들 집이야. 그제야 젊은이는 상황 파악이 되는지 머쓱한 표정으로 일어나 묻는 말엔 대답도 하지 않고 화장실로 쓱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놀란 가슴이 좀 진정이 되는 듯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금 네 집에 와 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다그쳐 묻고 싶었지만
예전과 다른 듯한 아들 녀석이 혹여 겁을 집어먹고 이대로 영원히 사라질까봐 두려워 조심조심 아이를 다루듯 말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들은 자신의 집이 아닌 제 집, 아내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있는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하라고 대답한 뒤 아들 집을 나오려고 현관으로 나갔는데 누군가 문을 열고 휙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바로 2년 전 며느라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아들의 상간녀였죠. 그리고 저를 본 그 젊은 여자는 저에게 대뜸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여기 내 집이니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줄 아세요. 그리고 댁 아드님 만나면 얼른 내 돈이나 갚으라고 하세요. 여자는 소리 지른 것만으론 분이 안 풀린다는 듯 두툼한 하얀 봉투를 제 얼굴로 휙 집어 던졌어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지만 우선 아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던져둔 흰 봉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여자는 제가 차에 오를 때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덕분에 아파트 단지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또 시작이라고 웅성거리는데 참 망신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도대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답답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망치듯 집으로 와 대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망연자실 있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라이와 마주쳤죠. 오늘 있었던 일을 전혀 모르는 며느라이는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데 제 표정이 가관이었나 봐요. 아버님,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걱정스런 표정으로 재차 묻는데도 제가 대답도 못하고 있자 며느라이가 저를 부축하더니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집에 들어오니 아들놈이 미리 도착해 제 엄마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죠. 아들놈을 본 며느라이의 표정이 순간 차가워졌지만 곧장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아들놈의 행색을 보고 뭔 일이 생겼다는 걸 눈치챈 며느라이가 조용히 따뜻한 차를 내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어머님, 아버님 표정이 이런 거야? 며느라이는 원래도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평소보다 침착한 얼굴로 저희 셋을 둘러봤어요. 아들 녀석은 잠시 망설이는 기미를 보이더니 그 여자를 처음 만난 것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때 내가 뭐가 씌었었나 봐. 아들은 영업직으로 인사이동 후 다른 동료들보다 실적이 낮은 것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선배 하나가 좋은 팁이라며 알려준 것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하는 방법이었죠. 그렇게 난생 처음 유흥업소에 발을 들이게 된 아들은 선배의 말처럼 실적도 높아지게 되었고 덩달아 주변에 예쁘고 화려하게 꾸민 여자들이 넘쳐나게 되자 딴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그러나 중에 상간녀, 이름이 미영이라고 하더군요. 미영이라는 여자와 눈이 맞았는데 그 여자는 어려서부터 눈에 띄는 외모로 연예인 권유를 많이 받았고 실제로 가수 준비까지 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수의 꿈이 깨지고 회사에서 소송까지 당하게 되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죠.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사실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아니라 소속된 회사가 꽤 컸고 그걸 빌미로 여기저기 손을 벌리고 다녔더군요. 그리고 그 일로 회사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 아들을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아들은 생전 그렇게 예쁜 여자와 가까이 있기도 처음이었거니와 자신을 좋다고 하는 것도 처음이라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 자식을 품고 있는 마누라와 비교가 되기 시작했다고 했죠. 처음에는 마냥 좋고 신기하던 것이 결국 가족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그날로 이어졌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참 아들놈 외모가 못났다 생각은 했어도 이리 마음이 못난 놈이었을지는 몰랐어요. 아들 녀석 하는 말이 오히려 들키고 난 후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게 된 것이 마음이 편했다고 했죠. 하지만 그런 생활이 오래 갈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들이 말하길 미영이라는 여자가 아들에게 자신이 느낀 수치심에 대한 보상과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는 집 명의를 이전시켜달라고 했대요.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그 집은 아들 녀석이 결혼할 때에 저희 내외가 마련해주며 둘이 평생 행복하게 잘 살라는 의미로 며느라이와 아들의 공동 명의로 해둔 집이었죠. 그래서 아들은 집에 대하여 미영이라는 여자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으니 다른 것으로 보상하기 위해 월급도 가져다주고 아들 명의로 된 다른 재산들을 이것저것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결국엔 돈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다시 유흥업소에 나가 일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다른 남자들도 아들 몰래 만나고 다니다 전부 들통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빚쟁이들 독촉에 견딜 수 없다며 이렇게라도 벌어서 갚아야 한다고 능력 없는 아들놈을 탓했다고 했습니다. 참 염치도 없었죠. 저런 말들에도 그 여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여겼다는 아들놈도 답답할 따름이네요. 하지만 아들의 상간녀는 한번 들키고 난 후로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라며 이 사람 저 사람을 집으로 끌어들이기 일쑤였고 어떤 때는 한참을 집에서 지내다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보았던 그 어린 남자가 드나들기 시작하더니 대놓고 바람을 피기 시작했대요. 하지만 아들을 떠나지는 않았다고 했죠. 아직 얻어낼 게 남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들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의심을 누르고 사랑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으라고 일해서 남보다 많이 받은 성과급을 그 여자에게 전부 주었다고 했죠. 하지만 미영이라는 여자는 점점 더 큰 돈을 요구했고 아들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제가 보았던 그 어린 놈을 내세워 집 명의를 내놓으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아들은 이때쯤엔 모든 것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인 저희에게 연락할 자신도 없었고 또 너무 깊이 발을 들여 벗어날 방법도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그래서 월급을 다 갖다 바쳐 수중의 돈이라곤 한 푼도 없는 아들은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에게 차용증까지 써가며 돈을 빌려 쓰는 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짐승들은 하루하루 차용증을 빌미로 아들을 죄어오고 결국 오갈 데 없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피부치인 저희 내외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내가 평생 갚으면서 살 테니 당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들놈이 다시 받아달라며 울며 애원하는데 차마 모진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하지만 이대로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그동안 우리 내외와 딸처럼 지낸 며느라이를 쫓는 꼴이 될 테니 정말 죽고 싶었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죄로 말년에 이 무슨 꼴을 보는 건가 싶은 생각에 한숨만 나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괴로웠을 며느라이가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며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내가 마음이 풀려서 이런다고 생각하지 마. 나 당신 받아줄 자신 없어. 그래도 그동안 당신 부모님을 단 한 번도 시부모님이라 생각한 적 없이 정말 내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살았었어. 그때도 말했지만 내 가족이 무너지는 꼴 난 못 봐. 우선은 이 일부터 해결하자. 그리고 우리에겐 나중에 천천히 풀어가자. 이리 현명하고 내면이 아름다운 아이가 또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선 이 감동을 접어두고 저는 아들의 상간녀가 제게 던진 봉투를 확인해 보았어요. 그것은 차용증이었죠. 그 문서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덧붙여 월급을 차압한다는 내용과 아들의 차비며 밥값에 대해 그때그때 써둔 차용증들이 더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억지스러운 내용을 확인하고 화가 나서 아들놈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죠. 달라는 대로 돈 주고 이딴 거 얼른 갖다 버려라. 하지만 며느라이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떠나서 우리 가족을 뿌리채 쥐고 흔든 그 여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저 돈을 주고 나면 우리 모두를 쥐고 흔들려고 들 테니 뜻대로 해줄 수 없다고 앞으로 저희 내외와 아들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며느라이는 약국을 직원들에게 맡긴 후 직접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저와 아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첫 번째 한 일은 변호사를 찾아가는 일이었죠. 변호사가 말하길 협박에 대한 부분만 증명이 된다면 돈을 되찾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짐승 같은 것들을 감옥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두툼하게 쓰여진 누가 봐도 억지스러운 내용의 차용증은 오히려 좋은 증거 자료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길로 저희는 아들이 살던 동네로 가서 증언을 해줄 이웃 사람들을 물색하였습니다. 다행히 미영이라는 여자의 행패는 집안팍에서 이루어졌었고 꽤 많은 이웃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특히 며느라이가 살던 때에 가깝게 지냈던 이웃들은 발벗고 돕겠다며 나서주었죠. 모두 아들놈의 마음이 못나서 일어난 일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논 그 여자 또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긴 시간 동안 소송으로 싸웠고 미영이라는 여자와 그 남자는 현재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참 길고 막막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일이 길어지며 아내는 결국 병을 얻고
결과가 나오기 전 먼저 눈을 감았어요. 아들 며느리 저 우리 모두 이때에 무너질 뻔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텨나간 시간이었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지금 아들놈과 며느라이는 이렇다 할 진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한 집에서 함께 아들을 키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꽤 많은 정성을 들이는 것 같은데 며느라이는 아직도 모든 것이 조심스럽다며 저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사실 며느리에게 말하진 못했지만 부모로서의 마지막 욕심은 아들 며느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긴 하죠. 하지만 그 바람은 그저 제 속에 담아두렵니다. 긴 세월이었고 모진 바람이 부는 날도 많았지만 지나고 보니 이 모든 일들을 함께 겪으며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네요. 이렇게 저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더니 올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군요. 다가올 내년에는 가정에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